1권 사장. 화학물질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효과가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형씨의 끈적끈적한 뇌척수액 냄새가 콧구멍을 얼얼하게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코와 눈을 문지르며 소파 주위에서 허우적거렸다. 마침내 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클레어는 내 옆에 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괜찮아? 클레어가 작은 소리로 말하며 내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악몽일 뿐이야. 물 좀 갖다 줄래? 클레어는 부엌으로 갔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기억나는 것은 죄다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곁에 앉아 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내 무릎을 쓰다듬으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사실 우리는 몇 년간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7시에 회진을 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와플과 베이컨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부엌 카운터에서 식사를 했다. 앞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다. 6시 뉴스는 인질극과 함께 시작되었다. 위기 상황 동안 건물을 찍은 장면들이 나왔다.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상황이 끝나자 나와 함께 인질로 잡혀있던 동료 몇 명이 서둘러 건물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귀를 시끄럽게 했던 헬리콥터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방송국 소속이었다. 그 헬리콥터의 카메라가 망원 렌즈로 창문을 잡은 장면들이 있었다. 형씨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이 몇 초 동안 나왔다. 그의 이름은 드본 하디였다. 나이는 45. 베트남 참전 용사였으며 약간의 전과가 있었다. 이른 아침 뉴스의 진행자 뒤쪽 화면에 그가 강도로 체포되었을 때 찍은 얼굴 사진이 비춰졌다. 형씨와 전혀 안 닮은 모습이었다. 턱수염도 없고 색안경도 안 쓰고 훨씬 더 젊어 보였다. 그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노숙자로 묘사되고 있었다.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사건 보도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다음은 날씨였다. 오후 늦게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12일이었다. 이미 새로운 강설량 기록이 세워지고 있었다. 클레어가 나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었다. 6시 40분이었음에도 주차장에는 내가 두고 간 렉서스 외에도 수입차 몇 대가 주차해 있었다. 우리 주차장은 비는 법이 없었다. 늘 사무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클레어에게 오전 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점심을 먹도록 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에게 적어도 하루 이틀은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인가? 소파에 누워 약이나 먹고 있으라는 말인가? 모두들 하루 정도는 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마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속력으로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로비의 두 경비원에게 아침 인사를 했다. 4개의 엘리베이터 가운데 3개가 열린 채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형씨와 내가 함께 탔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와 동시에 현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다. 왜 그는 우리 건물을 골랐을까? 왜 우리 회사를? 로비로 들어서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평소에는 프런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경비원들은 다 어디가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나를 골랐을까? 이곳에는 하루 종일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들락거리는데 왜 하필이면 6층이었을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부유한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고 질책하기 위하여 폭탄을 몸에 두른 채 인질극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드본 하디의 목숨이 아무리 하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 더
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골랐을 수도 있을 테고. 누가 태거 담당자야? 형 씨의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아보면 오래 걸리지도 않을 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았다. 마담 드비어는 이 시간에는 아직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을 터였다. 6층은 조용했다. 나는 마담 드비어의 책상 앞에 발을 멈추고 잠시 회의실로 통하는 2개의 문을 응시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을 천천히 열어보았다. 총알이 형 씨의 머리에 박힐 때 엄스테드가 서 있던 문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회의실 탁자와 의자들은 완벽하게 그대로였다. 형 씨가 죽어 넘어졌던 동양산 고급 바닥깔개는 더 예쁜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벽에는 새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레프터가 서 있던 자리 위에 천장에 놨던 총알 구멍도 사라지고 없었다. 드레이크 앤 스위니는 어제 있었던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밤새 힘을 좀 쓴 모양이었다. 오전 중에 호기심이 강한 사람 몇 명이 틀림없이 이 방을 들여다보겠지만 이 정도면 입을 떡 벌릴 만한 곳은 찾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람들이 1, 2분 정도 일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 것 같았다. 우리의 청결한 사무실에 거리에 쓰레기 흔적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냉엄한 위장 전술이었다. 슬프게도 나는 그런 행동 뒤에 숨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도 부유한 백인의 한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뭘 기대했을까? 기념관? 형 씨의 동료 노숙자들이 갖다 놓은 꽃다발? 나도 내가 뭘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새 페인트 냄새는 어쨌든 역겨웠다. 매일 아침 내 책상의 똑같은 자리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거기에 갖다 놓는 사람의 이름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메트로 섹션의 일면 접힌 부분 아래쪽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드본 하디의 얼굴 사진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어제의 작은 인질극에 대한 큰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빨리 읽었다. 내가 어떤 기자보다도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다. 빨간 막대들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었다. 형 씨는 빗자루 손잡이를 두어 개 가져다가 톱으로 토막을 낸 다음 그 주위에 그 불길해 보이는 은색 테이프를 감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겁을 준 것이다. 총은 44구경 자동으로 훔친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였기 때문에 기사는 피해자들보다 2번 하디를 더 많이 다루었다. 물론 드레이크 앤 스위니에서는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로서는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14번가 법률상담소의 책임자인 모디카이 그린의 말에 따르면 드본 하디는 국립수목원에서 오랫동안 청소부로 일을 했다. 그러다 예산 절감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강도죄로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낸 뒤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그는 알코올, 마약과 씨름을 하였으며 좀도둑질로 붙들려 가곤 했다. 그린의 법률상담소가 그를 몇 번 대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도 드본 하디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린은 동기에 대해서도 별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드본 하디가 낡은 창고에서 최근에 퇴거당했다는 말은 했다. 퇴거란 법률가들이 시행하는 법적 조치였다. 워싱턴에 있는 수천 개의 법률 회사들 가운데 형 씨를 거리로 먼 회사가 어디인지는 기사에 안 나와 있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린의 말에 따르면 14번가 법률상담소는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오직 노숙자를 상대로만 일을 하고 있었다. 연방 지원금을 받을 때는 변호사가 7명이었는데 지금은 2로 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그린의 말을 이용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사건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만일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부자 회사의 9명의 법인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었거나 약간의 상처만 입었어도
아마 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을 차지했을 것이다. 큰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게 다행이야. 나는 많은 할 일을 앞에 두고 멀쩡한 몸으로 책상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지 않은 뭐. 자칫 잘못했다면 형 씨와 함께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몸이었는데. 폴리는 8시 몇 분 전에 출근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와 집에서 만든 쿠키가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그녀는 내가 출근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사실 인질로 잡혔던 9명 모두가 출근을 했다. 예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사실 집에서 마누라한테 응석이나 부리고 있었다가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아서가 전화를 했는데요. 폴리가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아서가 적어도 10명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아서만이 성 없이 사랑들배 오르내릴 수 있었다. 아서 제이콥스는 선임 파트너였으며 최고 경영자였으며 회사의 핵심 추진자였으며 우리 모두가 매우 존경하고 찬미하는 인물이었다. 이 회사에 심장이나 영혼이 있다면 바로 아서였다. 나는 입사 후 7년 동안 그와 딱 3번 이야기를 해보았다. 나는 아서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공경에서도 용기와 품격을 보여준 것을 칭찬했다. 그 말을 듣자 내가 마치 영웅이라도 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인질극 상황에서의 내 행동을 아서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먼저 멜러머드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우스갯소리들도 퍼져나갔겠지. 엄스테드의 꽃병 사건에서는 박장대소가 터졌을 것이다. 아서는 10시에 회의실에서 어제의 인질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의 진술을 비디오에 녹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왜 녹화를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소송부 친구들이 그게 좋겠다고 했네. 나이 80임에도 목소리는 면도날 같았다. 아서가 말을 이었다. 그자의 가족이 아마 경찰에 소송을 제기할 걸세. 물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도 피고가 될 수 있네. 요새는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가지고 다 소송을 거니까 말일세. 고마운 일이죠. 하마터면 나는 그렇게 말할 뻔했다. 소송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나는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서는 전화를 끊었다. 아마 다음 인질에게 전화를 하겠지. 9시 전부터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과 수다꾼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내 사무실 근처에서 얼쩡거렸다. 물론 심각한 표정으로 내 걱정을 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세한 이야기도 몹시 궁금해하였다. 나는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찾아오다가 잠시 비는 시간에 나는 내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서류들의 대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정신이 멍했다. 손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전과 같지가 않았다.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은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들이 아니었다. 나는 죽음을 보았다. 나 스스로 죽음을 맛볼 뻔했다. 그냥 툭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내가 순진했지. 나는 드본 하디를 생각했다. 여러 색깔의 전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빨간 막대들을 생각했다. 그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고 침투 계획을 짜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총을 훔치고 우리 회사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마침내 사무실을 나오고 말았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었다. 기자 2명이 전화를 하기까지 했다. 나는 폴리에게 볼 일이 있다고 말했다. 폴리는 아서와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차고에 가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차 안에 한참 앉아
상황 재현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했다. 빠지면 아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아서와 만날 기회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으니까.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나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다. 떠나야 했다. 아서를 비롯한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이 정도의 여유는 주어야 했다. 조지타운 방향으로 차를 몰았지만 특별히 염두에 둔 곳은 없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메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보도에서 종종 걸음을 쳤다. 제설 작업반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M스트리트에서 거지를 한 사람 지나치면서 저 사람이 드본 하디를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보라가 치면 노숙자들은 어디로 갈까?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아내는 몇 시간 동안 급한 수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 그것으로 병원 식당에서의 우리의 로맨틱한 식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 방향을 틀어 북동부로 향했다. 로건 서클을 지나 우범지대로 진입하여 마침내 14번가 법률 상담소를 찾아냈다. 북서부의 14번가와 큐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이었다. 도로가에 차를 세웠다. 이것으로 내 렉서스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상담소는 붉은 벽돌로 지은 3층짜리 빅토리아풍 저택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손댈 데가 많은 건물이었다. 꼭대기층의 창문들은 낡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옆집은 지저분한 세탁소였다. 마약을 파는 곳들도 멀지 않겠지. 입구에는 밝은 노란색 차양이 있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밀고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려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것도 말하자면 법률사무소였다. 그러나 대리석과 마호가니로 꾸며진 드레이크 앤 스위니와는 매우 다른 곳이었다. 내 눈앞에 커다란 방에는 4개의 금속 책상이 있었는데 각각의 책상에는 파일들이 30cm 높이로 빽빽이 쌓여 있어 숨이 막힐 정도였다. 책상들 주위에 달아빠진 양탄자 위에도 파일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쓰레기통은 가득 찼고 구겨버린 규격 용지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다양한 색깔의 파일 캐비닛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워드 프로세서와 전화기들은 10년은 된 것들이었다. 나무 책꽂이는 책의 무게를 못 견디고 가운데가 처져 있었다. 마틴 루터 킹의 크고 바랜 사진이 뒤쪽 벽에 빗두름하게 걸려 있었다. 그 방으로부터 작은 사무실 몇 개가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었다. 혼잡하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나는 그곳에 매혹되었다. 대가 세 보이는 남미계 여자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타자 치던 손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누굴 찾아왔나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전에 가까웠다. 드레이크 앤 스위니의 안내원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을 것이다. 책상 한켠에 앞정으로 붙여놓은 명패를 보니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멘도사였다. 나는 곧 그녀가 단순한 안내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옆에 어떤 방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깜짝 놀랐으나 소피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디카이, 그린을 찾아왔는데요.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 순간 고함 소리에 뒤이어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기 사무실에서 앞방으로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바닥이 흔들렸다. 그는 방 건너편에 에이 브라움이라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소피아는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다. 그린은 거구의 흑인이었다. 키가 적어도 190cm는 될 것 같았고 몸통도 널찍하여 금수도 상당히 나갈 것 같았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으며 잿빛 턱수염에 빨간 테의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다시 에이 브라움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삐걱이는 바닥을 가로질렀다. 그는 어떤 사무실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다시 혼자 나타났다.
그는 다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무슨 일이오? 나는 앞으로 다가서며 내 소개를 했다. 만나서 반갑소. 그러나 말뿐이었다. 그가 덧붙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오? 드본 하디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잠시 보더니 소피아 쪽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자기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따라 가로 세로가 각각 3미터 조금 넘는 정사각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없었고 바닥에는 공간이 남는 곳마다 마닐라 봉투와 낡은 법률류 서적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금박 장식이 된 드레이크 앤 스위니 명함을 내밀었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명함을 살폈다. 이윽고 그는 명함을 되돌려주며 말했다. 빈민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오신 거구려. 아닙니다. 나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다. 그럼 무슨 일이오? 이야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하디 씨를 쏜 총알에 나도 맞을 뻔했거든요. 당신도 그 방에 있었소? 네. 그는 깊은 숨을 쉬더니 얼굴을 폈다. 그는 내 옆에 있는 유일한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하지만 바지가 더러워질지도 모르겠소. 우리 둘 다 의자에 앉았다. 내 무릎이 그의 책상에 닿았다. 나는 두 손을 외투 호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다. 그린 뒤에서 라디에이터가 덜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다 이윽고 눈길을 돌렸다. 내가 찾아온 것이니 내가 먼저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 좋은 날이었겠구려. 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다. 동정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디만큼 안 좋았을 수는 없죠. 신문에서 그린 씨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구려. 하디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없소. 그리고 큰 소송도 없을 거요. 내가 좀 시끄럽게 굴겠지. 아마 하디를 쏜 경찰관은 백인일 거요. 따라서 시에서 돈 몇 푼을 짜낼 수도 있을 거요. 어쩌면 불법 방해라고 걸고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을 거요. 하지만 나도 뭐 재미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오. 그는 손으로 자기 책상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 경찰관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소송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요. 나도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커피 좀 드시겠소? 됐습니다. 그린 씨는 드본 하디를 잘 아셨겠군요. 그래요. 두 분은 이곳에 자주 왔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워싱턴 종합병원 시체 보관소에 있을 거요. 가족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매장해주지. 책에 나오는 용어로는 급빈자 장례라고 하오. RFK 경기장 근처에 그런 사람들을 묻는 묘지가 있어. 한번 가보쇼. 가족이 찾아가지 않는 시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거요. 그럴 것 같군요. 사실 당신한테는 노숙자의 삶 하나하나가 놀라운 일일 거요. 가볍게 한번 맞은 셈이었으나 나는 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혹시 하디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시 머릿속에서 내 말을 굴려보는 것 같았다. 그건 왜 묻소? 나는 하디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통수가 터졌고 나는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자 모디카이 그린은 나를 나쁜 편이 아니라 평범한 백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 친구가 에이즈에 걸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죽으면 확인해보나요? 노숙자들이 죽었을 때 말이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드보는 평범하게 죽지 않았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약간 더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그럼 그는 머뭇머뭇 대답하더니 호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요. 에이즈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린 씨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에이 브라움이 들어왔다. 40가량의 작은 몸집에 흥분 잘하는 남자로 나는 공익법 전문 변호사요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대인에 짙은 턱수염에 뿔테 안경에 구겨진 블레이저 상의에 주름진 카키 바지에 더러운 운동화. 거기에 세상을 구하려 하는 사람 특유의 무게 잡는 모습까지. 그는 내가 있는 것을 무시했다. 그린도 사교적인 면에 밝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린이 에이브럼에게 말했다. 눈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예보던데 가능한 모든 합숙소를 개방하게 해야 하네. 알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홈이 쏘아붙이더니 갑자기 나가버렸다. 바쁘시군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게 다요. 혈액검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디가 왜 그랬는지는 아십니까? 그린은 빨간 안경을 벗더니 휴지로 안경을 닦고 눈을 문질렀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그렇듯이 그도 정신이 멀쩡하지는 않소. 거리에서 오래 살면서 술에 젖고 마약에 취하고 추운 데서 자고 경찰이나 깡패들의 발에 채이다 보면 다들 미치게 되지. 게다가 그에게는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소. 캐거 마리로군요. 그렇소. 몇 달 전 그는 뉴욕 애비뉴와 플로리다 애비뉴가 만나는 모퉁이에 버려진 창고로 들어갔소. 누가 합판 같은 걸 가져다 뚝딱거려서 작은 아파트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지. 노숙자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나쁜 곳이 아니었소. 지붕도 있고 화장실도 몇 개 있고 물도 나왔으니까 한 달에 $100였소. 전에 포주를 하던 자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는데 그자에게 세를 내야 했소. 실제로 그자의 소유였습니까? 그런 것 같소. 그는 책상의 서류철 더미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뽑아들었다. 놀랍게도 그는 찾던 서류를 단 한 번에 찾아내었다. 그는 잠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일이 꼬였소. 지난달에 리버워크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창고를 매입했거든. 커다란 부동산 회사요. 그런데 리버오크스가 모든 사람을 쫓아낸 건가요? 그렇소.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리버오크스를 대리했을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그런데 뭐가 꼬인 겁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퇴거 전에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군. 사람들은 그 포주에게 세를 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은 단순한 불법 점거자가 아니지. 그들은 세입자인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불법 점거자들은 통지를 못 받습니까? 못 받지. 늘 일어나는 일이오. 노숙자들은 흔히 버려진 건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별일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하지만 소유자가 마음만 먹으면 통지 없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불법 점거자들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거든. 드본 하디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추적했을까요? 누가 알겠소. 어쨌든 그 친구는 바보가 아니오. 미치기는 했지만 바보는 아니란 말이오. 그 포주를 아십니까? 알지. 전혀 믿을 수 없는 자요. 그 창고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지금은 사라졌소. 지난주에 철거를 했지. 그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뺐었다. 그는 자기 시계를 흘끔거렸고 나는 내 시계를 흘끔거렸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모디카이 그린은 따뜻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 수많은 이름 없는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가 법을 보는 관점에는 영혼이 깃들여 있었다. 나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나는 나오면서 소피아를 무시해버렸다. 그녀도 나를 무시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내 렉서스는 도로가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그새 내린 눈이 3cm 덮여 있었을 뿐이었다.